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무회계 이론의 마지막 파트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교재는 83페이지고요. 자, 그럼 여기 회계 변경이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회계 변경이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두 가지로 나누어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나누는 예를 갖다 우리 회계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갭이라고 썼죠. 갭은 여기 써놓는다면 뭐의 약자라고 그랬었냐면 generally, 얘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A는 accepted, 얘는 받아들여지니까 인정된 A accounting, 기업회계라는 뜻이요. 기업회계. 그다음에 principle. 그래서 여기 기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줄여서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불렀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영어의 앞에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보통 발음을 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A자가 하나 빠지면 의류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구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회계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갭에서 계불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갭에서 계불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해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요, 갭에서 갭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정책의 변경인 경우에 우리 재고자산 단가 측정 방법에서 여기 선입선출법 배우셨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여지껏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 하나를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갖다가 M&A를 했어요. 합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더 좋아져서 기존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동평균법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방법에서 그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정책의 변경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또 유가증권인 경우 보편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데, 이타 저타한 이유로 총평균법으로 바꿨다. 얘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유형자산인 경우 원가 모형을, 여기서 나오죠. 이 용어들 앞에서 우리 유형자산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고자산 배웠을 때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면 이것도 설명 들어도 헤매겠죠? 그래서 급수가 높아질수록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 연결이 돼서 그 다음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법을 썼더니 기말재고가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더니 기말재고 금액은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습니까? 기말재고 금액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왜냐면 선입선출법이 재고금액이 제일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했더니 800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제표는 지금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비교를 하려면 전기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전년도에는 선입선출법 사용했고 올해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니 얘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책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금액 차이 나는 걸 우리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이 누적 효과를 갖다가 소급을 합니다. 즉 전년도 거를 갖다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다시 계산한단 말이죠. 선생님 작년도 거 결산 끝났는데요. 그래도 돼. 네. 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그 오해를 또 잘못된 비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소급해가지고 다 단기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자산도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소급이란 말 뜻 아시죠?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걔를 깡그리다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용어가 소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는 회계 정책의 변경인 경우에는 누적 효과를 소급법으로 즉 전년도 것까지 자산이 됐던 이익이 됐던 해당되는 거 싸그리 다 뜯어고쳐서 비교 가능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추정의 변경을 설명해 보면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에서 추정하는 거 많이 사용되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감가상각의 3요소 중에서 취득원가, 그다음에 내용연수, 그다음에 잔존가치 있었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이니까 얘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취득원가는 실제 금액인데 내용연수는 실제로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5년밖에 사용 못합니까? 아니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결국 내용연수는 추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도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진짜 50만원 받아요? 그건 모르잖아. 즉 이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또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를 갖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고 등등 그러면 이런 추정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1970년대 수용차가 진짜 5년 탈 수 있었을까? 택시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하여튼 우라지게 오래 타죠. 퍼질 정도로. 여하튼 간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내구성도 튼튼해지고 그러면 내용연수도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정 변경의 대표적인 게 여기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시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럼 얘는 정책의 변경이겠습니까? 추정의 변경이겠습니까?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또 하나 매출채권에 대해서 기말 매출채권 1% 대손 설정을 했어요. 그건 추정이었을까요? 확정이었을까요? 그것도 추정한 거잖아요. 실제로 1% 못 받게 될지 하나도 다 받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추정이에요. 또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할 때요. 저가법 적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가액이 이만큼이다. 뭐 전국에 있는 시장 다 조사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평가했을 때에도 얘도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회계 1급과 재무회계 관련된 거 다시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착실히 공부하셨다면 여기 내용들 다 금방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추정의 변경인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사용하다가 정률법으로 바꾸게 되면 비용이 더 증가하죠. 그러면 금액이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초기 년도일 때는. 그죠? 이렇게 금액이 또 차이 나는 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누적 효과라고 그랬었죠? 근데 추정의 변경은 여기 정책의 변경에 비해서 그 금액이나 내용이 그만큼 많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거를 다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올해만 적용하는 거예요. 올해하고 그 오는 다음에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전진법이라고 불러요. 전진법은
전년도 거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올해와 오는 다음 해에 그냥 적용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적 효과를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정체계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적용해서 한다. 근데 이렇게 누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에 있어요. 소급법, 전진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해서 얘는 여하튼 간에 전년도 거는 모조리 손 안 대요. 다 어디에만 반영해요? 올해에만 다 반영하는 걸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기 일괄 처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올해 손익계산서에서는 부담이 크겠죠. 모든 걸 다 올해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설명해 드린 내용이요. 여러분 아마 2페이지, 3페이지 한꺼번에 설명할 걸까요? 결국은 이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회계 변경이라는 말은 갭에서 갭, 즉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한다. 정책의 변경은 그 항목을 갖다가 소급법으로 누적 효과를 반영한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있더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정책의 변경을 회계 변경을 하는데 정책의 변경도 되고 추정의 변경도 동시에 두 개가 다 일어날 경우에 어떤 것부터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순서대로 정책의 변경을 먼저 반영해서 전기 소급법으로 다 수정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도 일하기 싫죠? 어떤 게 일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소급법이 훨씬 더 일거리가 많죠. 그래 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올해 거서부터 반영한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여기 회계 변경에 보면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게 타이틀이거든요. 자, 회계 변경은 어차피 이 금액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금액을 입력할 때요. 500만 원 입력해야 되는데 50만 원 입력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회계 변경인가요? 오류인가요? 그는 오류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의도가 된 것이든 의도가 되지 않은 것이든 걔는 여러분 5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입력하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non-GAAP이라고 불러요. non-GAAP이라는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시한 것들이 아닌 것들인데 제대로 수정해야 되죠. 그러면 5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해 줘야 돼요? 500만 원으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 다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고정자산 입력할 때 정액법, 정률법 클릭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정액법을 사용하는데 담당자가 그걸 클릭을 안 해가지고 정률법으로 좀 되어 있다면 걔는 회계 변경인가요? 오류인가요? 아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그 변경이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봐요. 얘는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담당자가 지금 우리 회사는 뻔뻔하게 여기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클릭 안 해가지고 정률법으로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이건 회계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즉 회사에서 회계 정책과 관련돼서 추정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룰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걔는 오류 수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오류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정률법을 적용해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정액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거 계산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우리도
정률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는 것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죠. 즉 편리성을 위해서 바꾸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즉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인회계사가 잘못됐다고 이건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면 내 편리에 의해서 이 선입선출법을 쓰던 걸 이동평균법으로 바꾸는 거 그런 건 인정해준다? 그런 건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의성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회계 변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회계 변경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다 연결해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오류 수정인 경우에요. 오류 수정인 경우에 지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있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있대요.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비용을 50만 원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겠죠. 그죠?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는 어떤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우리 그 회계 규정 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담당자가 잘못 실수로 얘를 갖다가 보험료라고 처리했어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건 계정이 잘못된 것이지 금액은 변동사항 없죠. 둘 다 똑같이 판관비죠. 당기순이익에 이런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용어가 처음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앞에서 재무회계 다 배우셨다면 이 내용 당연히 이러면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와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자동으로 잘못된 오류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오류가 있고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되는 오류는 무엇이고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는 오류는 어떤 것일까? 우선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 오류. 아까 금액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얘는 내가 수정해주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 틀려지겠죠. 이런 것은 자동으로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요. 또는 아까 정액법을 써야 되는데 정률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얘도 오류가 내가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요. 그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그다음에 회계 정책의 추정에 대한 방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걔는 조정이 되지 않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오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되는 오류는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서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연도수는 2019년도였었고요. 여기는 2020년, 여기 2021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거 보험료를 갖다가 12만원을 냈어요. 보험료 12만원을 이렇게 냈다면 1년치가 12만원이라면 12개월치니까 우리 여기에 12월 31일 날 결산해야 되죠. 여기 12월 31일 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거 비용은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3만원만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년 거는요 9만원 이렇게 손익이 이연 처리해서 올해 손익계산서에 3만원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내년에다가 9만원 반영을 해야 되죠. 근데 회계 담당자가 이걸 몰라가지고서는 여기 손익의 이연 처리 회계 처리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비용 지금 3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12만원이 다 들어갔으니 2019년도에 손익계산서는 틀려 있겠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여기 9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 여기도 틀려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담당자가 실력이 없어서 잘렸어. 그리고 실력 있는 여러분이 가서 2020년 여기 10월 1일 날 또 보험 가입하겠죠. 1년이 만기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12만 원 용 보험료 내고 이때 결산할 때 제대로 손익의 이연 처리를 여러분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에 3만 원, 그다음에 내년 거에 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면 지금 처음 회계 처리 잘못해줬던 2019년도와 2020년도는 틀려지겠지만 2021년도부터는 다 맞게 되겠죠. 그러면 손 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오류가 자동으로 수정이 됐죠. 이걸 갖다가 자동 조정 오류라고 불러요. 그럼 자동 조정 오류의 대표적인 개념은 손익의 이연 계정들이에요. 손익의 이연 계정을 손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만 제대로 잘 처리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과거에 틀렸던 2019년 20년도 건 틀렸지만 2021년 누적의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정확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됐죠?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자동 조정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기말 재고자산. 의미는 똑같아요. 자, 기말 재고자산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요. 아유, 귀찮아. 자, 지금 우리가 기말 재고를 조사했더니 지금 200원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200원이라고 썼는데 얘 실제로 보니까 200원이 아니라 100원이었었어요. 그러면 200원이라고 기말 재고가 들어가 있으면 매출원가가 지금 더 적어졌겠죠. 그러면 이익은 더 늘어났겠죠. 근데 금액이 기말 재고가 200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얘 틀려있죠. 이 해는. 그리고 이 재고가 또 다음에 기초재고로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해도 틀려있겠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다음에 기말에 결산할 때 재고를 갖다가 정확히 지금 300원이었어요. 300원이라고 정확히 입력하게 되면 다음에는 정확히 맞겠죠. 얘가 기초재고로 그대로 갈 테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에서 계정을 잘못 처리하더라도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이나 기말 재고에 오류가 생겼다고 한다면 얘는 그 입력했던 해와 다음에는 틀리지만 3년차가 되는 해는 다 맞아서 자동으로 그 오류가 수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자동 조정 오류는 손익의 이연과 그다음에 기말 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 잘못된 거를 우리가 다음에 오류가 잘못된 거를 찾았어요. 찾게 되면 그 오류를 갖다가 이제 수정해줘야지 될 텐데요. 그 오류를 수정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류가 중대한 오류일 때와 그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 두 가지를 구분해요.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이 틀려가지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걔는 중대한 오류예요. 그러면 얘는 전년도에 그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미처분 잉여금 있죠? 걔 싸그리 다 수정해줘야지 돼요. 왜? 중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계정의 이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여러분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 처분 계산서에 보면 거기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라고 있어요.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실행시켜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중대한 오류일 때 수정하면서 계정 이름 뭐라고 사용한다?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즉 전기 오류 수정 이익도 있고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손실도 있어요. 근데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는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있잖아요. 이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코드 번호가 계정 이름은 똑같은데 중대한 오류 때는 코드 번호가 300번대고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 그건 900번대예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로서 얘는 전년도 거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해 거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 계정의 이름은 똑같아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코드 번호가 900번대랍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라고 할 때는 몇 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사용한다? 300번대. 300번대는 제가 지난번에 자본계정이라고 그랬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때는 몇 번대를 사용한다? 900번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 계정 코드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계정 코드 번호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그래서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눌러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여기 미처분 뭐 글씨가 작아도 여러분 그냥 보면 될 테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나와 있고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우린 주로 요거만 봤었죠. 근데 사이에 보세요. 전기 오류 수정이익 300번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바로 이 세무 2급에서 배우고 필요한 계정들 항목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그 숫자들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보셨죠? 300번대. 근데 얘 말고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 이 차변에 계정 과목 이렇게 조회해 보시게 보면 전기 오류 수정 오류라고 계정을 조회했더니 300번대 2개 있고 900번대 2개 있죠. 300번대는 중대한 오류일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900번대는요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 처리하는 계정 번호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지금 사용하는 여기 실기 문제로는 안 나와요. 이론으로 말로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 코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까지 한번 확인시켜 드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회계 그 변경에 대해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용어들 새로 추가로 배우신 겁니다. 여기 회계 변경은 세무 2급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추가된 항목이었었고요. 자, 교재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회계 변경 이란이라고 회계 변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 거기 내용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 다음에 회계 정책 거기 니은에 있죠. 니은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경의 지금 제가 여기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재고자산, 유가증권,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8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개념 설명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예 나와 있죠.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처리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변경이 회계 처리할 때 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기업 소급법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니은 당기 일괄 처리법
그다음에 디귿, 전진법, 그다음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포인트들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류 수정 나와 있어요. 오류 수정의 개념과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오류의 유형,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그리고 맨 밑에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를 갖다가 개정 과목까지 한번 미리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 변경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설명 들은 거 한 번 정도 복습해 보시고요. 문제가 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 보시고선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회계 변경에 대한 것도 마무리를 지어 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잠깐 88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부 통지제도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건 오늘 신경 쓰지 말고 할지 말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하더라도 이건 금방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는요 여기 원가 계산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빠른 시간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